하나, 이재명이 시도하는 재건축식 정치 과연 성공할까?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더 멋지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죠. 이게 소규모 정계 개편이에요. 그러려면 원래 민주당에 있지 않았던 요소들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니까 다른 집 기둥 하나 뽑아온다든가 뭐 이렇게 다른 집에서 뭐 떼온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집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죠. 네. 두 번째 제가 재건축이라고 한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재건축은. 그러면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 집을 헐어야 되고 기존 집을 헐어낸 건축 자재 중에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쓰고 다른 데서 새로 가지고 온 거라고 섞어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 집과 달라요. 그것은 증축과는 달라요. 중규모의 이 정계 개편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정당들을 같이 흡수한다든가 또는 다른 큰 정당의 일부를 떼온다든가 이런 정도예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뭐냐 하면 동네 전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국 정치 지형 전체를 바꾸는 엄청 큰 정계 일이죠. 개편이에요. 이 세 가지의 정계 개편이 있는데 되게 우리가 보통 기대했던 거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 민주당을 기초로 해서 외연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뜨요시 집 까사바뜨요 짓는 것처럼 더 멋지게. 사람들은 되게 그걸 생각을 했고, 근데 대통령은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현실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라야 의미 있는 행위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조롱, 공격이라든가 문조 틀레유 이렇게 묶어서 뉴스공장 심지어는 매불쇼 뭐 저 같은 이렇게 비평가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일련의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됐다는 거는 이것은 뭘 허무는 작업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네. 그래서 이게 최소한 두 번째 거 재건축이거나 혹은 재개발은 더 힘든 일이죠. 네. 이런 걸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비평가들이나 언론에서는 뭐 주인 행세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증축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거면 의미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인가를 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냐. 아니거든요. 2002년도에 민주당하고는 달라요. 새정치국민회의인가 그때 뭐 후보 교체하려고 그러고 후보 뽑아놓고 그다음에 뭐 후보한테 국고보조금 들어온 거 돈도 집행 안 하고 그죠? 이런 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했던 당이고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 제1당이고 네. 여당이잖아요. 이 당을 그렇게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지지자들의 인식이 있으면 재건축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라야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재건축도 재개발도 그러니까 중규모 정계 개편도 대규모 전면적 정계 개편도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판단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예,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 생각하시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다 가능해요. 뭐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전에 그 열린우리당 할 때 재건축 해놓고는 왜 이 재건축 못하게 하냐 비난을. 유시민 씨 한번 봅시다.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그 대북 송금 특검부터 열린우리당 창당까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이때 노무현을 만들어낸 정말 그 청락의 그 정신적 지주였던 강준만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까기 시작합니다. 네. 왜 그 강준만 씨 얘기는 재건축하냐 이거예요.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호남 민중의 뜻을 배신하고 그럴 때 그 강준만 교수를 제일 비판한 게 누구냐? 유시민 씨입니다. 지금 노 대통령이 개혁을 하고 조중동과 싸우고 있고 기득권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준만 교수는 호남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반대한다.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역주의인데 그게 바로 적폐다. 그런 식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비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 들렸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건데 네. 정치에서는 그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해야 돼요. 네.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긴 들렸어요. 그래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 아, 그러니까 좀 밝게 하세요. 밝게. 비난하려 했던 건 아니고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필요성을 인정 못 받을 거고 입증하기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룰 수 없다 그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고한 거지. 그거는 뭐 정치에서 그런 거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예. 지금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예,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걸 하려고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저도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사실들만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관심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말을 못 하겠고요. 그냥 드러난 현상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또는 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그 네. 판단에 대한 오류는 없을 걸로 보시는 거죠. 지금으로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네. 인사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의 말 이걸 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면 좀 좁혀가지고 가령 인사로 재건축 재개발을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만한 인사는 예를 들면 어떤 인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인사들이 있죠. 그 왜 우리 다 알지 무슨 몰라요 나는. 무슨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문제됐던 이병태 이병태도 카이스트 그 뉴라이트 예. 인류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증축 정도로는 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증축 정도. 재개발일 수도 있죠. 증축하는 데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너무 또 그렇게. 하나도 그거는 유 작가가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 가만히 계세요. 왜 일을 더 키워요? 아니 그 증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진영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쓰고 그 저쪽 진영 사람들 한두 명 썼는데 그걸 갖고 너무 또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 일부 언론에서 세상에 뭐 그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은 그러면 저 그 집권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 이런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던데 뭐 다 주긴 뭘 다 줘요. 이 중에 국무위원 중에 우리 송 장관님, 그 시학처장님 또 있나? 뭐 약간 있겠지. 중간쯤 있는 그런 억지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주류적 입장 이건 다 유지를 하고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 기준을 다 유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인사를 이쪽 민주당 쪽 계열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다 썼죠.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인데. 네. 그리고 일부를 저쪽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원만하게 안착된 사람도 많고요. 네. 근데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많죠. 뭐 이제 이병태 씨처럼. 이병태는 이제 뭐 나중에 이혜원 뭐 기용은 안 됐지만 네. 이혜원 씨 파동도 다 잘 안 생겼고 됐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왜 우리 사람한테 자리 안 주고 딴 사람들 데려다 써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저 사람을 왜 데려올까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그냥 일 잘해서 데려온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인사에서 증축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다 데려다 쓰면 다 박수 치는데 저런 사람들은 증축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그 얘기 하잖아요. 네. 물론 산토끼에서 외연을 넓히는 거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건 가야 할 길이고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네. 매불쇼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산토끼가 아니고 늑대를 데려와서 집토끼들을 다 잡아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거칠어. 아니 일을 그건 자꾸 너무 키워. 가격한 표현이지. 내가 봤을 먼저 가세요 그냥. 좀 약간 나 순화시키려고 모셨더니 일을 더 키우시네. 뭐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아니, 늑대 뭘 또 잡아먹어. 늑대까지는 없어. 거기 무슨 늑대가 이병태가 있어. 누구를 잡아먹었어. 혼자 난동부리다가 간 거지. 그러니까요. 자기 발에 자기가 채였지. 그럼 고발원은 나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검찰 개혁을 이렇게 한 건데요.
바로 넘어갑니까 검찰 개혁? 아니 이제 여러 정황들이 이게 지금 있죠. 제일 핫하니까. 제일 핫하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 검찰 개혁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또 슬픈 게 있어요. 뭐냐면 매불쇼만 해도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KBS 프로그램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댓글로 제가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했던 얘기 지금도 똑같이 하거든요. 지금은 또 내가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받아요. 그거 갖고 징징. 아니 징징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내 발언이 달라졌으면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검찰 개혁을 같이 원했던 사람들이 내 발언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를 공격을 해요. 난 이게 좀 혼란하다. 아니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그건 공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진영이라든지 아니, 이런 분들 말고 이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많잖아요 지금.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튀어요? 예.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대통령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밑에 사람들이 뭐 법무부 장관이 어쨌다 민정수석이 했다 이런 거는 초기에 이 사실을 직시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똑바로 안 보려고 이제 안경 껴야 제대로 보이는데 안경 벗고 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그걸 외면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이제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는 걸 계속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미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본인이 검찰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을 주창을 해왔고 그렇죠. 또 공약으로 내걸었고 예. 근데 유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뭐 원래 의지가 원래부터? 없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까지는 안 따질게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없으면서 공약을 그렇게 한 건지 네. 공약은 진심으로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건지는 제가 안 따질게요. 네. 그러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면 두 차례의 입법 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그렇지. 왜 이래? 그건,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거는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다. 저는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에 너무 밀리니까 3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법은 손을 과감하게 봐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내가 여론을 받아들여서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못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뭐 돈을 17억인가 뭐 쓰고 해놓고는 정부 안도 안 내고 지금 접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이거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정반을 내게 하죠. 정반을 못 내게 했어요. 이것도 저는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오늘 뭐 일부 살려놓는 네. 소위 보안수사권이라는 완전 이름으로 폐지에 대해서 수사권 반대하는.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법 개정안도 냈고요. 네. 기자회견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기자님 때문에 요거는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또 찾아봤는데 네.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냈던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예, 네. 있었어요. 네, 그거는 조금 바로 잡을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맞다면은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나는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한 2명이 공식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 통과하면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잖아요. 네. 법사위 구성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그렇죠. 검찰 개혁안이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시하는 거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판단할 수 있죠. 네. 그거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공약은 완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공약을 2022년 대선 때도 했고 질 때도 했고 이번에 이길 때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을 보니 그게 경찰에 너무 비대해지고 이게 다른 견제 수단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네. 일부라도 이런 이유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나와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와서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예.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정말 인쇄 매체조차도 없던 그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이것이 다 그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둘, 친노, 친문, 정신훼손 논란까지 번진 민주당의 속사정을 알아봅시다. 최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유시민 작가가 방송인 김어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이 컸다며 치켜세우더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까지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총수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거예요. 중도 보수 쪽으로 가서.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민주당 지지층 세력과 갈등이 빚어진 걸 건축에 빗대 비판한 겁니다. 유 작가 본인과 김 씨가 포함된 이른바 문조털레유라는 멸칭의 비판을 받아온 것도 이런 재건축을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 용역을 엄청 썼다는 거예요. 문제틀레이를 막 까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 결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분리되는 현상, 이른바 디커플링이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현상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또는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민주당을 지켜야 돼.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입법예고 정부안이 대통령 승인 없이 나온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검찰개혁은 집권 1년이 넘도록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비판은 인사 문제로까지 넓어졌습니다. 소위 이제 문가산점이라는 말이 있죠. 문가산점. 문재인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문재인을 모욕하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기 때문에 노무현도 모욕하는 거예요. 유 작가가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여권 내부 계파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 작가에 대한 친명 세력들의 반박도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들어갔고 끝까지 여하튼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그래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문재인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문재인을 모욕하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기 때문에 노무현도 모욕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들 보셨는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혹시라도 뭐 용역이나 뭐 촉법 평론가 이런 얘기들은 조금 뒤에 하고 뭐 이제 그건 감정적으로 많이 상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핵심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쌓아 올린 이 민주정부 3층에 한 층을 더 올린 4층 증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다 허물고 지금 재건축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여기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죠.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뭐 여러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우리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좀 여쭤볼까요? 우리 강소영 변호사가 제일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재건축론에 대해서는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를 사실상 이제 문민정부의 시작이고 뭐 노태우고 또 되긴 했지만 그 이후를 이제 민주당의 태동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김대중 정부부터 그때 저항을 해가지고 문민정부를 이뤄내고 헌법 개정을 이뤄내고 직선제 이뤄내고 그 투쟁 과정부터 시작하면 그때 지어진 아파트는 좋았죠. 나이스한 아파트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거의 대부분 5층짜리 아파트 아니에요? 그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40년 가까이 지났어요. 네. 근데 지났는데 지금 선거를 몇 번 해보니까 젊은 세대가 자꾸 이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살려고 너무 하잖아. 오래돼서 5층짜리 네. 아파트 안 살려고 해.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어쨌든 소비자들의 판단이에요, 그게. 그러면 정치 공급자들은 왜 우리를 싫어하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세운 대안이 이거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다. 아파트 너무 낡았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증축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좀 오라 그러자. 6층, 7층, 8층 좀 올려가지고 우리 아파트 괜찮아라고 홍보해보자. 두 가지 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낡은 아파트 위에 증축을 하면 무너지니까. 그리고 재건축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 내쫓고 너희들 이때까지 잘못했으니까 죄인이니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이게 아니라 재건축을 해서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다시 들어와야 의미 있는 재건축이고 그 위에 새로운 사람들의 외연 확장이 있는 것이 정답이죠. 그걸 이재명 대통령은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면 코어만 쫓고 핵심 지지층만 쫓고 가치만 지향하는 정치를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도 항상 지지층들이 저건 좀 아닌데 왜 저쪽 사람 쓰지라는 말씀 들으셨어요. 그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을 했을 때는 전체 국민들을 봐야 된다는 정치를 하셨단 말입니다. 뭐 DJP 연합부터 시작해서 방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됐을 때가 제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탄핵 소추됐을 때가. 근데 그때 그 이후에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뭐 한미 FTA라든지 이럴 때 저 막 대학생 때 무지하게 비판했어요. 어떻게 농민들을 희생하고 기업들 이익을 쫓냐? 네. 진보 정부가 어떻게 미국하고 손잡냐? 막 난리였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국민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익이라고 판단하셨으니까 한 거죠. 기존 지지층들의 비판을 무릅쓰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진보 진영이라고 표상되는 분들도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대통령이 그 방향대로 간다면 우리도 변화할 부분이 있구나. 기존 가치, 기존 세계관. 국민의힘 무조건 나빠. 저는 그때 대학생 때 국민의힘 그때 한나라당은 다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박멸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옆에 한나라당 계시죠? 여기도 네.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네. 그래서 네. 그 세계관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정치인과 다른 세계와 호흡하면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3층 문재인 뭐 집주인을 굳이 따지면 문재인 집주인이 들였던 다음 집주인 때문에 그 건물 사실상 무너진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한번 다 무너졌다며 나라가. 그러니까 재건축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도 잠깐 노영희 변호사님 생각할 시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네. 정당도요. 예.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해야 집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적 파괴다 경영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창조적 파괴가 건축에서는 재건축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설립하기 위한 파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더 제대로 된 정당, 더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재건축은 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창조적 거죠. 파괴인 재건축.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증축과 재건축이 뭐가 다르냐? 유시민 작가 얘기하는 증축은 네.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평수가 그대로 보장이 돼요.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만 들이는 거죠. 그 위에 층을 쌓아서. 네, 추가로. 재건축은 다 허물고 새로 짓기 때문에 훨씬 더 고층으로 지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건설비가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 실제 이제 저는 변호사로서 해다 보면 뭐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분담금 내서 뭐 하는 과정이 복잡해요. 평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주민들 더 보장해라. 재건축하면 평수 줄어들 수도 있다. 내 평수 보장하거나 더 늘려줘라. 증축하면은 내 평수 최소한 보장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느냐. 결국 이 다툼의 본질이 거대하지만 한정된 권력을 두고
서로 자리 싸움하고 밖으로 싸움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인다. 그 실체를 유시민 작가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저도 이 방송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우리가 이재명에게 증축을 요구했는데 재건축을 하니까 우리 동의도 안 받아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증축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증축할 것이라고 기대한 적이 없어요. 실제 지금은 민주당이 되게 성격이 바뀌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인데 이 변화가 싫은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주인이고 싶고 우리는 영원히 기득권이고 싶은데 이 당 내에서. 근데 우리의 그동안의 노고를 우리들의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니네가 왜 자꾸 인정하지 않니? 모든 건 다 우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우리들에게 확인받고 이래야 되는 건데 니네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터질 때가 물었어. 난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저는 제일 나쁜 점이 텃세라고 생각하는데 이 텃세가 사실은 되게 심해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이 텃세의 중심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너도 우리가 임명해준 사람일 뿐이야. 너는 우리의 본류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해준 사람 같은 그런 뉘앙스였죠. 그런 얘기로 그런데 우리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하고 질이 달라. 너는 나중에 들어왔지. 우리는 초창기부터 이 안에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들이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민주당은 운동권 중심의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당 내에서의 권력을 좌지우지 해왔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쭉 연결이 되었고 원래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노무현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었지만 노무현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노무현과 다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자기네가 다시 엘리트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노무현, 문재인, 이낙연으로 연결이 됐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처음에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문재인이 이겼어요 그 경선 때.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핫바리는 안 돼라고 해서 옆으로 치워놨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재명이 나중에 이낙연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편에 있던 그 기존에 있던 그 주류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질 수가 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나가버려 아예 못 견딘다. 또 하나는 그냥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부류. 또 하나는 아예 친명으로 갈아탄 부류. 이 세 부류가 지금 이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가 말하는 코어라고 하는 거는 어정쩡하게 섞여 있으면서 다시 한번 회개를 꿈꾸는. 왜냐하면 이재명은 지금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게 지금 현재의 이 기득권 싸움 내지는 자기네들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 고삐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이재명 다음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을, 포스트 이재명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네, 그리고 다시 그 예전의 친문 세력들이 사실 지금 죽어 지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발돋움할 때는 지금 타임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진영의 후계자는 조국.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 이제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조국이 그럼 과연 그 후계자감으로 타당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아닌데 이런 생각 가지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우리들이 잘 옆에서 하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데 왜 해요? 그게 아까 저번에 말했듯이 유시민 작가가 내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임명 당시에 통화를 하면서 뭐 어쩌고 내가 그때 미안하게 했어 이게 하나가 있어요. 사적인 부채. 또 하나 김어준 씨는 내가 알기로는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조민양이 그때 자기 방송 나와가지고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방송한 이후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뭐 의전원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은 조국 씨에 대해서 굉장히 부채의식이 있고 김어준 씨는 조민한테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약간 축소시켜서 미안. 말한 거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원래 정통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안 뛰었으면 그렇게 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김건희 씨가 얘기한 거잖아요. 뭐를요? 김건희 씨가 네. 조국을 너무 그때 유튜버들이 띄워줬어. 김어준 등등등이 너무 띄워줬어. 이러면서 오히려 내부 안에 적은 다 내 적은 오히려 내부에 있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요. 예. 그 지금 건물을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서 이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 건물은 우리가 허물고 새로 지으면 좋은 아파트가 생길 수 있지만 네. 그냥 철거될 위기에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튼튼한 아파트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낡아 네. 있고 몹시 낡아 있고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면은 우리가 어때서 과거를 몰라 여기 아파트가 얼마나 유서 깊은지 알아? 이렇게 접근하니까 20, 30대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진단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우리 아파트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지은 거야. 사람 메시지만 자꾸 내니까 그러면 다음 정권 뺏기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들 네. 검찰 개혁이 됐든 언론 개혁이 됐든 정권 뺏겨서 정권 주체가 바뀌고 국회가 또 다수석이 바뀌어서 법을 바꿔버리면 다 원위치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리 긴 호흡을 생각하지 못하고 네. 절대로 정권이 바뀔 리가 없다고 상정하는 짓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네. 세계관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